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법원행시를 민법을 같이 하게 된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예,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제가 법원행시는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께 이 무명의 강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심적인 부담감을 좀 안겨드릴까봐 사실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 다른 직렬에서 지금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작년도에 사시 쪽 강의를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못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하던 과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위약금이 좀 있어서 제가 못 들어왔는데,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위약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인사를 드리겠지만 사법시험 쪽으로 해가지고 과외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합격에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건데요. 지금 이게 객관식 문제집 풀이다 보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걸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시면은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기존에 배웠던 민법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조금 정신적인 혼란을 초반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존에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잘 잡아드리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존의 다른 선생님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꼭 말씀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합니다. 멘탈 붕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민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요. 오늘 자료 받으셨죠?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원래는 B5 크기인데 너무 금시막하게 해놔서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만의 시험에 특징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신 판례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시는 그런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2013년도 3월까지 대법원에서 이제 나온 판례를 전부 다 이제 최신 판례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이후부터 나왔던 최신 판례 중에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이렇게 OX 문제집으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매일 그 진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요번에 민법이 좀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 자, 세 번째 개정된 부분은요. 어디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크게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민법 총칙 부분인데 이쪽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려움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법 부분입니다. 친족 상속법 부분인데, 친족하고 상속편은 제가 이제 과외용으로 썼던 자료가 있어요. 핸드북 형식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요번에 개정된 민법으로 전폭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족법 부분은 별도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 가족법은 여러분들께서 일괄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상법은 핸드북 형식으로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 개정된 부분이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랑은 조금 거리가 먼 기출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전폭적으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민법 총칙 부분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오늘 나눠드린 게 거의 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료에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행위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거고요. 5페이지 행위 능력 중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5페이지에 상대방 보호는 용어만 바뀐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개정된 부분을 공부하실 부분은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들을 차근차근 잘 정리해 놨으니까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올해 2013년도 3월까지 최신 판례 말고
여기 보시면은 6페이지에 2013년도에 나와 있던 법원에서 관리한 법원직 시험 문제를 그 진도에 맞춰서 다시 다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기출입니다. 2013년도 대법원에서 본 시험들, 법원 서기부, 법원 주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기출 문제를 다 실었어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또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푸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출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민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신 판례, 그 다음에 개정된 부분, 그 다음에 2013년도 기출문제까지 정리가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의 강의가 좀 잡혀 있는 걸로 학원에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형식으로 판례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에게 객관식 문제집을 보실 때 공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시험은 굉장히 특이한 판례, 여러분들만의 시험에서 나오는 특이한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들 시험에 한국사 들어가죠, 처음으로.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다른 직렬, 특히 사시나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을 못 합니다.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이제 경쟁인데, 거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민법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계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처음에 민법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민법을 보시게 되면은요, 민법의 체계 이렇게 해서 보통 다른 강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민법의 체계는 뭐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민법의 체계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법률 행위고요.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입니다.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민법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민법의 시작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시작 멘트부터 조금 이상하죠. 법률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2차 나중에 답안지를 쓸 때도 꼭 필요한데, 법률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는 여러분 의사표시를 꼭 요소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의 성립 요건을 가면 쓰실 필요 없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을 가시게 되면 당사자 중에서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목적에 가시면은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의사표시를 가시게 되면은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요.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자, 우리가 민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제일 쫙 들어가시면은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과 187조에 대한 물권 변동이 처음 나옵니다. 186조의 물권 변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6조는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187조는 어떻게 돼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입니다. 그러면 187조의 물권 변동은요. 어떻게 해야 물권이 변동이 되죠? 등기 같은 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물권의 변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 총칙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관가하고 보시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무슨 추인? 그냥 추인도 있고 법정 추인도 있어요. 추인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는 추인이고 법정 추인은 우리의 의사표시랑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추인, 법정 추인 이렇게 나눠져 있죠.
또 보시면은 자 여러분 담보물건에 가시면 법정담보물건이 있죠. 유치권이라는 건 법정담보물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정담보물건이 있어요. 질권과 저당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법률행위 관련된 것이 질권과 저당권을 담보를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볼 건데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을 다시 헤쳐 모이기 때 하기 위해서 지상권하고 법정지상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표시고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지상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편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죠? 채권편에 들어가시면 매매계약, 증여,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법률 행위죠. 증여를 통해서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이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의사표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강론편에 나오는 계약의 성립 파트, 계약의 각직 파트를 들어가시면 증여다, 매매다, 임대차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여러분들 채권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법정 채권관계라고 부릅니다. 어디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입니다. 즉 민법이라는 것은 채권관계냐 물권관계냐 재산권이냐 가족관계냐를 떠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는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법률의 규정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의사표시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에서 제일 많이 배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제가 편의점에 가서 아저씨한테 빵이 먹고 싶어서 빵을 갖다 주고 아저씨가 저한테 빵을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의사표시를 통해서 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빵을 제가 먹든지 빵을 못 먹든지 계약이 안 돼서 빵을 먹든지 계약이 돼서 빵을 먹든지 계약이 안 돼서 빵을 못 먹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효, 무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서만 유효하고 무효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효라는 건 뭐예요? 효력이 있다. 한글말로 풀이하면 효력이 있다죠. 무효라는 건 뭐예요? 효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저씨와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그 매매계약이 효력이 있으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가 된 것이고 매매계약이 유효됐으면 저는 빵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빵을 못 먹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못 먹었기 때문에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죠? 봐요. 이게 민법의 체계인데 민법의 체계를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 민법 총칙에서 무효다 유효다라는 부분을 배우셨죠? 그거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유효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행위일 경우에만 유효 무효가 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은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유효 무효를 안 따지죠.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요것만 따질 뿐 유효 무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와 무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는 법률의 규정에서 반환 청구해라 유치권 해라 추인이 됐다 법정이상권 생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효과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될 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굳이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자
공부를 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법률 행위에서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사겠습니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나로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양한 방식으로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중요하지 않다? 의사표시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법률 행위를 공부할 때에는 자, 그럼 뭐가 중요하죠? 바로 이쪽이 딥다 중요한 것이죠. 유효, 무효 이쪽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취소와 무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쪽 부분이 뭐를 위한 거예요? 법률 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 유효하고 무효를 모르나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시겠죠. 자,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고 취소가 있다. 그럼 여러분도 취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취소는 없습니다. 유효 아니면 무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좀 이따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취소라는 것은 민법의 법률 행위에서 없습니다. 유효 아니면 무효밖에 없어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법률의 규정은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얼굴을 한 대 탁 때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얼마 줄까?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나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근데 자, 매매계약은 아저씨 이거 저한테 파실래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행위라는 건 의사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법률에서 어떻게 정해놨는지 요건이 딥다 중요합니다. 결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 불법행위가 되죠? 라고 해서 여기 법률의 규정을 공부하실 때에는 효력적인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으니 여기 이 결과에는 그냥 간단하니까 뭐를 포커스를 맞춘다? 요건이 딥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분의 요건을 모르시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건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 그냥 됩니다. 근데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토지나 건물의 한 사람에게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돼서 경매가 실행돼서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이 요건을 모르시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를 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쪽 법률의 규정을 보실 때에는 요건을 엄청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만 문제를 제대로 푸실 수가 있는 거고 이쪽 법률 행위를 하실 때에는 중간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유효, 무효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유효하고 무효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취소가 왜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좀 지울게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옆으로 너무 퍼뜨렸었네요. 자, 법률 행위라는 것은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는 좀 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법률 행위라는 것은 효력이 있는 유효와 효력이 없는 무효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효하고 무효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유효도요 두 가지 유효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유동적인 유효가 있습니다. 유동적인 유효.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유동이 끝나는 확정적인 유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효도 어떻게 써요? 유동적인 무효와 확정적인 무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효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효는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하는 유효는 확정적인 유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은 이렇게 숨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무효라는 건 뭡니까? 확정적인 무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유효와 무효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효와 이 무효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요거는 유효하고 요거는 무효가 아닌가요? 자 여러분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정이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해서 연애로 얘기하자면 아직까지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결혼하기 전까지는 솔로로 남을 수도 있고 커플로 남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여러분 굉장히 진중하시네요.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딱딱하게 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진중한가요? 자 보세요. 공부라는 건 여기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거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만 나중에 2차 답안지를 쓸 때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수업은요 다른 데서 안 해요. 저만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제 과외를 했을 때 좀 돈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이런 것들 남들 안 가르쳐주는 거 가르쳐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유동적인 유효라는 것은 취소를 말합니다. 취소 사유. 잘 보세요. 자 취소 사유입니다. 에잉?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취소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취소를 따른 말로 유동적인 유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있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취소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린 유동적인 유효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유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움직임이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일단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일단 유효한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민법은 유효하고 무효밖에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스스로 의사표시, 즉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스스로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무효하고 유효밖에 없으니까 서로 넘나들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미성년자가 일단 유효한 행위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때 딱 정문을 나서면 예쁜 여대생 누나들이 봉고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무슨 이렇게 브로마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저기 잡지가 아니라 그 뭐죠? 그 참고서 이런 거 홍보해요. 그럼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 거기 갑니다. 저도 가요. 그래서 이제 다 가서 앉아 있으면 갑자기 선생님이 바뀝니다. 남자로 바뀌면서 갑자기 선생님이 막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샀어요. 집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행위 무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니까 자 부모님은 요렇게 할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9번이나 빠꾸를 맞았습니다. 이거 왜 자꾸 가져오냐? 이렇게 빠꾸를 맞았는데 마지막 한번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걸 풀었느냐? 옆에다 쌓아놨죠. 자 이건 뭐냐? 어머니가 여기 요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유효로 만들 수도 있고 무효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유효하고 무효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담이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담이 넘어들려면 어떻게 해요? 점프를 해야 돼요. 으쌰 하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자 행위 무능력자가 이제 자꾸 이게 행위 무능력자 바뀌었는데 자 미성년자가 어머니가 제가 갔으니까 9번 동안 제가 잡지를 참고서를 들고 가니까 취소를 하셨어요. 취소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소급이 뭐냐면 담을 넘어가면 점프해서 넘어갔죠? 이거 소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급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무효인 동네에서 유효인 동네로 넘어갈 때 유효인 동네에서 무효인 동네로 넘어갈 때 그때 소급이 일어납니다. 법률의 체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점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유효한데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는.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우리가 추인한다라고 얘기하죠. 추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민법의 추인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저랑 같이 민법에서 나올 수 있는 추인을 다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유동적인 유효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적인 무효가 뭐냐? 여기 부분을 또 보셔야 되겠죠. 자, 유동적인 무효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권 대리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가 유동적인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 소급해야 하네요.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다. 소급하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십니다. 자, 유동적인 무효인데, 자, 유동적인 무효는 또 뭐라고 부르겠어요? 일단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동적인 유효는 일단 유효고, 이쪽은 일단 무효입니다. 자, 여기도 무효인 동네에서 유효인 동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효인 동네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무효인 동네에서 유효인 동네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된다? 담을 넘어야 된다. 점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점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소급. 그 다음에 확정적인 유효가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추인. 그치요? 추인은 어느 동네에 모이는 거예요? 유효인 동네에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추인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의 추인은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아요. 유효인 동네에서만 놀기 때문에 유효인 동네에서 노는 애들은 쭉 미끄러져 내려서 점프하지 않아요. 유효에서 무효로 넘어갈 때, 무효에서 유효로 넘어갈 때 그때만 소급이 일어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무효인데, 무권대리 무효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확정적인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인데 추인 거절을 하면 그냥 쭉 소급하지 않고 내려와서 확정적인 무효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유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깝깝하거나 내가 불안하면은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럼 물어보는 걸 뭐라고 해요? 바로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최고. 행위 무능력자가, 자꾸 왜 이러지? 자, 제한 능력자가 있는데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의 경우에 상대방이 무권 대리,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최고할 수가 있죠. 왜요? 유동적이니까. 아시겠죠?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너 이쪽에 있을래? 저쪽에 있을래? 물어볼 수 있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무권 대리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고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제한 능력자, 이제 행위 무능력자 하면 안 되니까 제한 능력자에게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없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까? 무슨 동네죠? 유효인 동네죠. 유효인 동네니까 뭡니까? 추인이죠. 유효인 동네니까 뭐 한 것으로 본다? 확답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유효인 동네니까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에서 최고를 했을 때 확답이 없으면 뭐로 보겠어요? 무효인 동네니까 추인 거절로 보죠. 넘어가지 않으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조문들이 사실은 체계가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은 무효인 동네이기 때문에 최고를 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뭐겠어요? 그냥 이 동네에서 놀겠다는 얘기죠. 추인 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최고를 했는데 여기에 확답이 없어요. 그럼 특별하게 말이 없으면 유효인 동네에서 놀겠다는 거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공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제가 스스로 묻고 제가 답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원래 스타일이 그따구입니다. 자, 여기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추인 거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불허가. 추인 거절이 뭐예요? 불허가.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는 불허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추인. 자, 여기서 추인이 됐었죠? 요 추인을 여기 토지거래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허가. 허가라고 부르죠. 허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추인이란 말 대신에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이란 말 대신에 불허가 있다. 요렇게 얘기를 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확정적인 유효와 확정적인 무효가 있습니다. 확정적인 유효와 확정적인 무효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야, 너 그래 한번 봐서 풀어라 해가지고 추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참고서를 집에다 이제 갖다 놓고 확정적인 유효가 됐으니까 집에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확정적인 유효가 된다는 건 뭡니까? 편의점에 가서 빵을 샀어요. 확정적인 유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채권 채무 관계가 생깁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으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생기고 이행을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채무자가 생기죠. 그래서 확정적인 유효가 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생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는 채권자, 채무자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는 채권자, 채무자 생겨서 안 생겼다? 안 생겼지요. 언제 채권자, 채무자가 생기죠? 바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을 때 채권자, 채무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은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추인을 해야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정적인 유효가 되어야만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생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채무자가 일단 있어야만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이 생기겠죠. 바로 이쪽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채무자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기존에 지월린 교수님 책을 보신 분들을 보면은, 자, 우리가 지월린 교수님 책을 보면은 무인성하고 유인성,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의 무인성하고 유인성을 할 때 취소, 무효, 해제를 같이 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취소할 수도 있고 무효할 수도 있는데 해제라는 건 그러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속을 아셔야 되겠죠. 자, 해제라는 것은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민법의 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2차 답안지를 쓰실 때에도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무를 불이행해야만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그 다음에 이행 불능 상태에 들어가고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즉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해야만 해제라는 게 생깁니다. 법정 해제가. 그럼 해제는 어디 생겨요? 바로 여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해지는 이쪽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채무자가 있어야만 채무를 불이행할 것이고 채무를 불이행해야만 해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해제라는 것은 생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 들어가는 게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들어갈까요? 바로 담보책임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담보 책임을 지느냐라고 했을 때 무효인데 담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유효할 때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에 있는 부분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해지, 그 다음에 담보 책임, 채권 채무관계, 이것은 확정적인 유효일 때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 이행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행 청구권 없죠. 왜? 채무자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못합니다. 왜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어요, 이쪽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가를 협력할 의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채무자가 없는데 무슨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확정적인 유효가 되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례를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의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틀린 지문이죠. 왜? 이행을 청구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입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입니다. 해지할 수 있습니까? 왜 안 되지요? 해지는 확정적인 유효에만 나오는 거고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다. 그러면 무효는 무슨 해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체계적으로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입니다. 해지 무조건 틀리는 지문이죠. 바로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찾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중이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건 유효입니다. 그럼 해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그건 유효니까.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유효해야만 해지를 나올 수가 있고 유효하지 않으면 해지는 못 나옵니다. 체계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딱딱한가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제가 딱딱해지는 느낌이라. 시험이 얼마 남으셨죠? 8월 말. 그러면 얼굴이 긴장이 될 만도 하시네요. 자, 여기 확정적인 무효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취소 사유는 민법 총칙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채권 강론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 채권 강론, 채권 총론이지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또 민법 총칙이죠. 확정적인 무효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확정적인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무효가 됐으면은 저는 매매 목적물을 못 취득하죠.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것도 문제가 되죠. 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아저씨 빵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한테 팔게. 근데 우리 계약이 무효가 되면 어떡하죠? 글쎄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안 해요? 이것도 안 하죠. 우리가 무효된 사항을 전제로 안 합니다. 여러분 학원의 카운터에 가셔가지고 자 선생님하고 자 민법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선생님이 목이 나가서 강의를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카운터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십니까? 의사표시 안 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뭘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법률 행위가 없으면 뭐로 해결한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부당이득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은 손해를 입고 나는 수익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법률상 원인 없이의 사유가 뭐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취해업이라고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없음, 아무런 사유 없이 그냥 이득을 얻을 때 우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취소, 해제, 없음, 아무런 원인 없음, 무취해업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여러분 가서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법률상 원인 없음에 무효, 취소, 해제, 없음 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효. 취소는 왜? 자,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를 했으니까 확정적 무효가 됐으니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맞죠? 그 다음에 해제는요? 해제도 봐야죠. 자, 여기서 확정적 유효에서 유일하게 확정적 무효로 넘어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해제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해제가 되죠. 자, 해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해제를 하면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한다. 유효인 동네에서 무효인 동네로 넘어올 때 무효인 동네에서 유효인 동네로 넘어올 때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한다. 그럼 해제도 당연히 유효인 동네에서 넘어왔으니까 소급한다 안 한다? 당연히 소급을 하는 거죠. 소급. 근데 점프가 좀 그렇죠? 예, 제대로 안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점프 해가지고 예,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소급. 자, 그럼 여러분 소급을 별도로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무권대리 행위의 경우에 추인하면 소급이 되죠. 토지거래 허가의 경우에 허가받으면 소급이 되죠.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데 그 취소 사유가 취소하면 소급하죠. 해제하면 소급합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확정적 무효가 됐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가능한 것이죠. 자, 이거 바로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라고 써놨는데 그 법률상 원인 없이를 캐보니까 무효, 취소, 해제,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하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원칙은 선이자일 경우에 어떻게 반환 청구하죠? 현존 이익을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이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받은 이익에 이자에 손해배상까지 뭐 가능하다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배까지 그냥 써볼게요. 한번. 손해배상.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어떤 예외가 있죠? 아주 쉽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예외가 있죠. 자, 세 번째 예외는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 자, 선악을 불문하고요. 받은 이익의 이자에다가 손해배상까지. 자, 여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은 뭐라고요? 선의처럼.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 한다고 여러분 처음처럼이 아니고 선의처럼 이렇게 기억하려니까 처음처럼만 기억난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는 악의처럼. 그러니까 이쪽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선의처럼 가는 거고요. 이쪽은 받은 이익의 이자에다 손해배상처럼 악의처럼 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부당이득 반환. 여기도 예외인데요. 요거 예외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4가지가 있어요. 단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특칙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예, 그게 원상회복 청구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특칙입니다. 왜 특칙이냐면은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똑같은데 반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특칙이라고 부르니까 여기다 여러분들이 같이 넣어서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체계상 틀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자, 취소 사유, 무효, 유동적인 무효, 유동적인 유효, 확정적인 유효, 확정적 무효가 있는데 사유를 우리가 아직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하나하나 채워서 이쪽하고 대입을 시켜보죠. 자, 이쪽에 취소 사유라고 썼는데요. 이제 취소 사유라고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한번 쓰겠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행위 무능력자였는데 이제는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으니까 자, 제한 능력자라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 여러분 첫째 시간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것만 좀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사기 강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은 없고요. 사실은 유동적인 유효만 있습니다. 유동적인 유효만 있는 거죠. 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입니다. 자, 그럼 이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 무효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죄송합니다. 좀 칸을 좀 잘못 잡은 듯한 느낌. 자, 일단 보세요. 자, 무효. 첫 번째, 여러분 의사 무능력자의 무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강행법규로서의 무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같이 붙여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예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은 비진의 표시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비진의 표시에서 여러분 그냥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이거를 이제 우린 그냥 RR이라고 쓸게요. 예, R.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가 되죠.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취소와 무효 사유를 거진 시험에 관련돼서는 얼추 다 썼습니다. 얼추. 자, 얼추 다 썼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저쪽에 옛날에 이제 행위 무능력자, 지금은 제한 능력자가 됐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를 했습니다. 자,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무효가 됐죠. 자, 그러면 확정적인 무효가 됐으면은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반환?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의 반환이죠. 그래서 여기처럼은 뭐가 들어가냐면 제한 능력자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 여기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나요? 의사 무능력으로서의 무효도 현존 이익의 반환이다. 선악 불문하고 예, 의사 무능력입니다. 여기도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 반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 능력자와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것은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쪽은 불법 원인 급여. 바로 뭡니까? 저기서 반사회적 법률행위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그 무효 사유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이익에 이자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악의처럼 보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해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그럼 반환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선의일 때에는 현존이익, 악의일 때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에다 손해배상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 그러면 선의일 경우에는 현존이익, 그 다음에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악의일 때는 받은 이익의 이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외를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뭐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범위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억 못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답안지를 쓰실 때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다. 그럼 무효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답안지를 쓰실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선의일 때에는 현존이익. 왜? 자, 사기를 이루 취소다. 착오를 이루 취소다. 그러면은 바로 원칙으로 돌아가시고요. 제한 능력자로 취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 무효인데 어떡할래?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안에서 돈을 줬으면 반환의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해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언급하시면 되겠고, 맞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예, 체계를 잡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여기 유효에도 무효에도 걸리지 않는 중간 사이즈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 사이즈. 중간 사이즈는 뭐냐면은 바로 이쪽에 양쪽에 걸쳐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여러분 요건을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데 고의손입니다. 고의, 과실, 위법성, 그 다음에 손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성, 손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인의 경우에서는 요건이 또 달라집니다. 사용자 책임에 가면 또 요건이 달라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연인을 기준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장 일반적인 규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의손을 꼭 기억하십니다.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여기 부분에
가운데 동그라미 박혀 있는 건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불법 행위를 보여드릴게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사기를 해서, 자, 사기를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나에게 사기를 해서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취소도 할 수가 있고, 취소를 하지 않고 추인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사기를 당하고 추인을 하냐? 사기꾼이 바보 같아가지고 계약 조건이 굿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굳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취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추인을 해서 오케이 하면서 꿀꺽꿀꺽 먹어버리면 됩니다. 띨빵한 놈 이렇게 하면서 먹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 그래서 확정적인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왜? 얘는 유효 무효에 다 걸쳐 있어요. 유효든지 무효든지 상관없이 요건, 고의선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자 취소하지 않고 사기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자, 여러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우리 뭐라고 하죠? 위자료라고 얘기하죠. 자, 이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얘기하는데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깜짝 놀랬네. 이거예요. 그러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내가 사기를 당했단 말이야? 깜짝 놀랬죠. 그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든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든지. 근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민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법률 행위를 유효를 하든 무효를 하든 법률의 규정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법률의 규정은 요건만 본다.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어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왜? 고의과실은 있는데 위법성이 없습니다. 착오를 취소했다는 게 위법하진 않죠. 왜요? 법에서 취소해도 된다고 그래서 취소했는데 위법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사기나 강박은 기망을 쓰고 그 다음에 강박, 공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그렇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지만 위법합니까? 미성년자 보호를 해야 되겠죠. 위법하지 않죠. 예, 이런 식으로 요건만 맞추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하등의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선생님, 여기는 무효인데 부당이득 반환. 여러분, 법률상 원인 없이가 무효랑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뿐이지 유효 무효와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속에서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을 착 분리하셔가지고 법률 행위가 유무효가 되고 법률의 규정은 그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지 유무효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되는데 그게 무효랑 딱 맞아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요, 고의과실 위법성이 있으면 되는데 사기 강박은 위법하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고 착오는 위법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민법을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체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여러분들께서 민법을 이제 조금 알겠다 해서 주관식 답안까지 서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원래 사법시험은 1차 과목을 공부하기도 하지만 2차 과목을 같이 답안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1차부터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유효가 됐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채권 채무관계가 생기니까 여러분 바로 어디로 가신다? 바로 채무불이행은 안 되나? 채권자 지체는 안 되나? 위험부담은 안 되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채권 채무 관계에 가시면은 다시 답안지를 서술하실 때 필요한 목차가 있습니다. 그 목차대로 서술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 틀을 벗어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께서 채무불이행 중에선 4가지가 있는데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완전 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을 쓰시기 전에 꼭 쓰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담보 책임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을 쓰셔야 합니다. 담보 책임을 먼저 쓰지 않으면 불완전 이행을 쓸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체계상. 담보 책임을 못 쓰면 빵점입니다. 불완전 이행으로 바로 들어가시면 빵점이에요. 자, 뭐냐?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은
옛날에 독일에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불완전 이행편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독일에서는 말이 죽었어요. 말이 독약을 든 사료를 먹고 말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그때 당시에 뭐밖에 없었냐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담보책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행지체 사료 가져왔잖아요. 이행불능 사료 가져왔잖아요. 이행거절 사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담보책임으로 해결해. 담보책임은 뭐만 해결하는 거죠? 사료 자체의 하자, 사료 가격에 대해서만 손해를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사료값만. 죽은 말은요 확대 손해이기 때문에 담보책임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그 사료값이 야 이게 사료가 뭘 사고냐 해가지고 사료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료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확대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불완전 이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가 생겼다. 그럼 담보책임을 먼저 검토하고 담보책임으로 손해가 끝나면 불완전 이행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담보책임을 통해서 손해가 전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을 언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답안지를 쓰시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민법에 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중에 여러분 시중에 나가셔가지고 누구죠?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뭐 불완전 이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집을 한번 보시면 답안 서술이 담보 책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확대 손해인 불완전 이행을 이렇게 답안지 서술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담보 책임으로 해결이 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완전 이행을 묻는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담보 책임을 먼저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추인이 나와 있죠. 유동적인 유효의 추인과 유동적인 무효의 추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민법 총칙 뒤에 맨 뒤에 보시면은 무효 표현에 가시면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이렇게 세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언급하는 걸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효는 다 뭐다? 확정적인 무효입니다. 확정적인 무효편을 한번 보실까요? 자, 죄송해요.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확정적인 무효편에서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일부 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여러분 다 뭡니까? 확정적인 무효를 전제로 해서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무효행위 추인을 보실 때 좀 생긴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 예, 자 무효행위 추인을 보면 이렇게 생겨먹었죠. 추인을 했다.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습니다. 왜 효력이 없죠? 확정적인 무효이기 때문에 확정이 돼버렸죠. 추인한다고 해서 바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서 하면 뭐로 본다고요? 알고서 하면 괜히 지웠네. 자, 알고서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대요. 왜 새로워요?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존 가지는 못 바꾸니까 새롭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래서 자 지금 추인을 여러분 세 개를 보셨어요. 유동적 유효의 추인, 유동적 무효의 추인, 확정적 무효의 추인 이렇게 보셨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럼 이건 소급해야 하네요. 기존의 무효인 동네에서 그냥 놀기 때문에 이것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된다?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다. 똑같죠? 알고서 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알고서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알고서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요거는 뭐예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한다. 효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알고서 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있다 없다? 예,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 알고서 해도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보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인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실 건데 지금 한꺼번에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유동적인 무효의 추인, 유동적인 무효의 추인,
확정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추인. 그런데 그 경우에 알고서 했을 때 새로운 법령으로 보지만 반사회적 법령이 불공정한 법령에는 강행 규정도 들어가죠. 소울입니다. 자, 강행 규정하고 반사회적 법령이 불공정한 법령에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고 알고서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무효, 취소 나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동적인 무효가 나오는 부분들, 소급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지까지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정답을 다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민법의 체계를 통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10분 정도만 쉬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